손자병법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있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다. 뭐 이런 거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오늘은 그 유명한 말들 너머에 있는, 어쩌면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는 손자의 진짜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남자로부터입니다. 바로 월왕구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말이죠. 자기 최대의 적수한테 전쟁에서 지고 나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아야 하는 그런 엄청난 굴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냥 자기 나라를 되찾은 수준이 아니에요. 자기를 노예로 만들었던 바로 그 원수의 나라까지 통째로 집어삼켜버린 거죠. 생각해보세요. 노예에서 두 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와, 이보다 더 짜릿하고 완벽한 복수가 또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수극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그의 군대가 거의 싸우질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죠? 칼에 피 한 방울 제대로 안 묻히고 어떻게 나라 하나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여기 손자의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손자한테는요, 막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건 뭐랄까 제일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었어요. 진짜 고수는 아예 싸울 일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역설적인 생각, 이게 바로 손자 철학의 핵심, 그 심장부고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심장부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전쟁의 최상위 기술. 손자는요, 전쟁을 하나의 거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목표는 당연히 이익을 최대로 내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직접 군대를 부딪혀서 싸우는 건 가장 돈 많이 들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제일 비효율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손자의 그 계산적인 생각이 딱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그러니까 가장 비효율적인 공격 대상이 뭐죠? 군대랑 도시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우리 병사들 다치고 돈 깨지고 자원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요. 그럼 반대로 제일 위에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공격은 뭘까요? 바로 적의 계획, 그리고 그 정신을 공격하는 겁니다. 적이 싸울 마음 자체를 잃게 만들면 굳이 비싼 돈 들여서 피 흘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까 말했던 구천의 복수극이 바로 이 전략의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구천은 군대를 키우는 대신에 뭘 했냐면요. 적국에 막 미녀들을 보내서 왕을 홀리게 만들고요. 또 뭐 부추겨서 쓸데없이 거대한 궁궐 같은 걸 짓게 만들었어요. 나라 곳간이 바닥 날 때까지요. 그렇게 적이 스스로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무려 수십 년을 기다린 겁니다. 와, 진짜 대단한 인내심 아닌가요? 자, 그럼 이렇게 교묘한 전략을 쓰려면 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서 손자 철학의 두 번째 핵심 기둥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아는 것, 즉 정보의 힘입니다. 아마 손자병법 하면 이 구절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적을 아는 것에만 집중해요.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하고 또 훨씬 더 어려운 건 그 뒤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 나의 강점은 물론이고 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까지도 똑바로 아는 것 말이죠. 바로 이 아는 것에 실패해서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미군이 개별 전투, 그러니까 전술적인 면에서는 거의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압도적으로요. 이 숫자 좀 보세요. 10대 1. 와, 숫자만 보면 이건 뭐 완벽한 승리죠. 거의 군사교과서에 실릴 만한 성공 사례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바로 이 숫자 뒤에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전쟁에서는 진 걸까요? 싸울 때마다 이겼는데 대체 왜 최종적으로는 전쟁에서 패배했을까요? 정답은 아는 것의 실패,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첫째, 미국은 적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무슨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 땅을 지키겠다는 아주 뜨거운 민족주의로 뭉쳐 있었거든요. 둘째, 그들의 끈기를 너무 우습게 봤죠. 하지만 진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자기 자신을 몰랐다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이 이 끝도 없는 전쟁에 얼마나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 인내심의 한계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결국 적을 몇 명 죽였다는 전쟁의 진짜 승패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숫자에만 매달리다가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패배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요.
손자의 이 철학이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만능 치트키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손자 철학에 가진 아주 결정적인 한계,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그 맹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여기서 손자의 철학의 첫 번째 약점이 드러납니다. 손자의 모든 전략은 사실 하나의 아주 큰 전제 위에 서 있거든요. 그건 바로 상대방도 나처럼 합리적으로 계산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이 싸움은 내가 지겠구나 싶으면 포기할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 계산기 자체를 그냥 던져버린다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 누가 봐도 일본의 패배는 그냥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군부는 끝까지 항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기는 지는 합리적인 계산보다 명예롭게 죽는 것이라는 이념이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결국 손자의 방식, 즉 교묘한 전략으로는 도저히 끝낼 수 없었던 이 전쟁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폭력인 원자폭탄이 터지고 나서야 겨우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서양의 또 다른 위대한 군사 전략가 클라우제비츠를 만나봐야 합니다. 손자가 전쟁의 본질은 속임수다라고 말했다면 클라우제비츠는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전쟁의 본질은 그냥 폭력 그 자체다라고요. 오히려 어설프게 폭력을 피하려고 하는 게 더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미국 남북전쟁을 보면 클라우제비치의 말이 딱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초기의 북군은 손자병법처럼 뭔가 멋지고 교묘한 작전으로 이기려고 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지지부진하게. 전쟁의 판도를 바꾼 건 그랜트와 셔먼 같은 장군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남부의 군대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기반, 사람들 마음까지 그냥 모조리 박살내는 총력전을 벌입니다. 때로는요, 우아한 속임수 같은 것보다 그냥 압도적이고 무자비한 폭력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때도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자,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정리해줍니다. 왼쪽을 먼저 보실까요? 손자의 방식은 상대방이 합리적일 때, 우리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접근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목표가 명확하고 제한적일 때, 뭐랄까, 마치 비즈니스 협상 같은 상황에서 최고의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상대방이 이념이나 신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야 하거나 나라의 운명이 걸린 총력전 같은 상황에서는 손자의 방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손자병법은 이대로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 하는 그런 마법 공식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하나의 생각의 틀, 즉 프레임워크에 가까워요. 지금 이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뭘까? 전쟁터가 됐든 회사에서의 경쟁이 됐든 아니면 우리 각자의 인생이 됐든 바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손자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위대하고 또 현실적인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